안녕하십니까. 채권법 총론 2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 인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채무 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채권 양도와 비교해 볼 때 어떤가요? 채권 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것과 비교해서 이제는 채권이 아니라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채무인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인수는 인수인이 그러한 채무를 갚게 되는 그러한 것이고, 채무 인수를 한 본래의 채무자는 이제 책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면책적인 채무 인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채무 인수가 있는데도 본래의 채무자도 또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본래의 채무자뿐 아니라 채무 인수를 한 인수인도 똑같이 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채무자가 두 명이 되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게 돼서 이것은 뒤에서 비교해서 살펴볼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먼저 검토할 채무인수, 즉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그러한 계약은 면책적인 채무인수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지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규정은 통상 상속 등 포괄적으로 그 지위가 이전하는 그러한 경우와 또 임대 부동산의 경우에 임대차가 있는 그러한 부동산의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임대인의 의무를 승계할 때 이때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채무인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약 내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채무인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일반 사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채무인수가 문제가 되는지 또는 이제 채무인수와 유사한 것 내지는 채무인수라는 그러한 지위,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 자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원공제회에서 660억 원의 실버타운 막무가내 투자해서 좀 비판적인 기사이긴 합니다만은 그때 실무자의 반대에도 그러한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업권을 인수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곳곳에 의혹이 있는데 실버타운의 사업권을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인수는 또 어떤 것이 될까요? 우리가 지금 검토하는 채무의 인수는 구체적, 개별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서의 채무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사업권의 인수는 그것과는 좀 다르겠죠. 사업을 벌릴 지위를 인수한다 이런 것이니까 통상 사업권의 양도인 측에서 보면은 사업권을 양도한다 이런 말에 대비되는 개념일 것입니다. 따라서 인수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것은 구체적인 개별적 채무의 인수인지 아니면은 이처럼 어떠한 지위, 계약상의 지위라든가 사업상의 지위를 양도, 양수 또는 인수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이제 채무인수의 경우에 판례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담보 제공을 했을 때 채무자를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할 때 담보만 제공하는 건데, 즉 자기가 돈을 빌리는 것은 아니죠.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 채무자를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그 법적인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채무 인수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몰라 계약서대로 해석했다라고 판시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채무자 이름을 실제 채무자가 아닌 자기 이름을 빌려줬다 하는 것인데 단순히 빌려줬다 이렇게 그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계약서대로 채무자로 되어 있으니까 채무자로 봐야 된다. 따라서 채무를 갚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본래의 채무자에 대한 것이 인수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비춰 봤을 때 여기서 이 씨는 형이 진 빚 7천만 원에 대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공시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해서 자기 부동산을 제공하는 그러한 경우 우리가 통상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하지요. 원래 그 재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때 재산을 빌려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사람으로 보증 쓰는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검토했던 보증채무 또는 연대보증 이런 거에 해당이 되지만은 여기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원래 채무는 없으면서 책임만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될 텐데 여기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주면서 채무자를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이제 쓰게 된 것이죠. 이때 법원에서는 이처럼 채무자를 자기 이름으로 했다면은 채무 인수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면책적 채무 인수인지 아니면 병존적 채무 인수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이런 본래의 이 채무자도 책임을 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러한 경우는 병존적 채무 인수의 예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 받았다면은 일단 안심해도 된다라는 기사와 함께 만일 자기가 사는 집이 경매가 됐을 때 경매가 돼서 집주인이 바뀐 것이죠. 살고 있는 집이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 계약이 다 끝난 뒤에 임대차 보증금을 즉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누구한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겠지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 여기 확정일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어떤 권리를 주나요? 그것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이렇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차인 입장에서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채무가 인수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즉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없더라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채무 인수가 된 그러한 이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사는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는 그 변제 한도가 올랐죠. 2천만 원으로 보호 대상도 6천만 원까지로 확대됐다. 이러한 기사들도 바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관련된 즉 채무 인수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용인 보라동 상가 상인 50명에 대해서 자진 철거해라 하는 통지를 받았다라는 것인데 건물주와 채권단이 법정에서 싸우는 통에 그 사이에 그 상가를 임대한 상인들이 새우등이 트진 이러한 기사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기 이에 대해서 S사 관계자는 임차인과의 관계는 건축물이 저당권 설정뿐만 아니라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존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고 계약해 준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있다. 즉 당시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러한 그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제 대항권이 여기 그 인정이 안 되는 그러한 경우인데, 이것은 임대차와 관계에 있어서 얼만큼 법률 규정에 의한 채무 인수 또는 그 계약상의 지위가 승계되느냐 여부에 의해서 권리가 보호되는지 보호받지 못하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같은 사례에서도 상가를 진 공사비가 있는데 공사를 공사를 맡아서 공사를 했을 때는 공사비를 받아야 되겠죠. 이러한 공사비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주가 소유권을 넘긴 채 잠적해버린 경우에 누구한테 이 채무를 공사 채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일단 당초에 건축주가 계약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채무자일 텐데 새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그 소유자에게 그 채무를 받을 수 있는지, 즉 채무가 인수되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이 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당초에 건축주가 소유권을 넘길 때 그 사람 사이의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만일 당초에 건축주가 소유권을 넘기면서 이 건물을 질 때 공사비 얼마가 있는데 이것도 갚아라 하는 만일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채무 인수를 건물을 사는 사람이 채무 인수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채무 인수는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으로 채무 인수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검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경매의 경우에 우리가 통상 이제 경매가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경매가 상당히 좀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졌었는데 지금은 통상적인 일반 사람들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경매의 경우에 경락받은 뒤에 권리 분석을 좀 잘 해야 될 텐데, 권리 분석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바로 이때 훨씬 많은 비용을 지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채무를 인수하는 법적으로, 즉 채무 인수가 당사자 계약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채무 인수가 강제로 되는 경우가 있죠. 따라서 경매의 경우에는 이처럼 강제적으로 채무 인수를 하는 그러한 지위까지 받게 되는지를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실제 우리 법원 경매 같은 것이 일반 신문에 나올 때 거기 깨알 같은 글씨로 경매 목적물 뒤에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조그맣게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을 좀 더 확대해서 여기 게시를 했는데, 주의사항의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에 최선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첫 번째 주의사항에 나와 있죠. 여기서 그 임차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주의사항에 뒀는데, 여기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임차 보증금을 매수인이, 즉 경락받은 사람이 이것을 강제로 채무 인수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임차 보증금이라는 채권을 인수하니까 어때요? 그 부동산을 산 금액 플러스 이 임차 보증금을 인수한 것까지 같이 합해서 돈이 나가야 되겠죠.
따라서 자기가 경락받은 것보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주고 그 부동산을 사는 예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 말은 실제 사례에서 경매의 경우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을 가진 사람의 임차보증금은 경락인이 채무 인수의 효과로서 그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이 그 나중에 그 건물을 산 사람이 임대차 보증금을 또는 임대차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종종 문제가 되는데,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는 법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힐튼 호텔이 있죠. 옛날 대우에서 운영하던 그러한 것인데, 거기 펜트하우스 하루 자는데 328원의 계약이 돼 있는데, 이것을 무효로 봐서 방을 빼라 하는 거물 명도 소송이 여기 돼 있습니다. 물론 이 계약은 이 새로운 힐튼 호텔의 새 주인이 사기 전에 임대차 계약이지요. 근데 이러한 임대차 계약을 이제 건물을 새로 산 차후에 매수인이 승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그러한 사안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러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채무인수는 실제 우리 사회생활상 부동산 임대차 관계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와 별도로 채무인수도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까 어떠한 경우에 채무인수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채무인수는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채무자 지위를 처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무인수가 되면은 본래의 채무자는 자기 채무가 처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채무자가 아닌 게 되는 것이고, 채무인수를 받은 사람은 이제 채무자로서 새롭게 그 지위가 되는 것이니까 일종의 준물권 행위로서 다루게 됩니다. 채무인수는 일흥 채권 소멸 원인인 경계와 비교가 되는데, 경계의 경우에는 구채무가 소멸하고 신채무가 이렇게 새로운 채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 구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게 되는 점이 채무인수와 다른 점입니다.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소멸하는 채무자와 채무가 없어지는 본래의 채무자와 새로 채무인수가 돼서 채무를 부담하는 그러한 사람 사이에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점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인수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 있는가? 먼저 그 채무가 유효하게 성립돼야 될 것입니다. 즉, 그 인수되는 채무 자체가 무효, 취소된다든가 하면은 그것은 유효한 채무인수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채무의 경우에는 불완전 채무 내지는 장래의 채무, 즉 이행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그러한 채무도 인수 대상은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무 자체가 이전될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이전이 제한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채무인수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인수가 제한되는 경우는 채무의 성질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고,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부분은 우리가 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살펴본 바가 있고, 그것과 비교해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채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은 채무자가 변경되면 급부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채무, 예컨대 자기 채무, 이런 것들은 채무자가 달라지면 내용도 달라지니까 채권자로서도 이러한 채무 이행이 바람직하지 않지요. 따라서 그 채무 인수가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 채무자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채무 이행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채무인수가 제한이 됩니다. 예컨대 고용, 즉 사람 관계죠. 사람을 썼을 때 그 사람의 일하는 것이 각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때도 그 채무인수가 제한이 됩니다. 나가서 위임, 일을 맡기는 것, 임치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특정인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 채무의 경우에도 채무인수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컨대 상호 계산에 포함된 채무, 이것은 본래의 채권자와 본래의 채무자 사이에 상호 채권 채무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채무자가 바뀌어지면은 채무 내용이 달라지는 것으로서 이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나가서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인수금지의 특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약은 제3자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수금지 특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인수한다면 어떨까요? 그거는 선의 제3자가 아니라 악의의 제3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인수계약의 당사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것은 여러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먼저 채권자와 채무자, 인수인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계약을 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당연히 허용이 되겠지요. 세 사람이 함께 계약자의 원칙상 기존의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인계받는다라는 것이 채권자도 알면서 같이 동의를 하고 계약을 한 거니까 당연하게 인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에 계약에 의해서 채무인수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민법 453조에서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채무인수의 기본적 모습은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채무자의 동의 또는 수익의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인데 왜 이렇겠습니까? 왜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또는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왜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 채무인수를 허용할까요? 이때는 이처럼 채권자가 이제 채무자한테 돈을 안 받고 인수인한테 그냥 받는다는 취지죠. 따라서 구태여 채무자에게 불이익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요건은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그 인수인이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일 때는 어떨까요? 이때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채무인수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에 왜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인수를 하지 못하게 할까요? 이것은 바로 이제 인수인이 그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채권자,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죠. 따라서 이제 이 채무자로서는 인수인이 또 다른 채권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이제 새로운 채권자가 돼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 채무인수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채무인수의 또 하나의 형태로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계약을 해서 이제 그 갚을 채무를 내가 대신 갚겠다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요건이 됩니다. 여기서 왜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도록 우리 45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채권자로서도 기존의 채무자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재력 상태라든가 또 품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채권자가 이제 새로운 채무자, 즉 인수인이 새로운 채무자가 되는데
이 인수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죠. 따라서 채무를 인수한 인수인이 돈을 안 갚고 속을 썩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변경되는 데 대해서 아주 중요한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은 효력이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채무인수가 되는 경우에 이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채권자가 승낙을 하지 않고 있는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권자에게 확답 여부를 최고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채무인수를 했는데 채권자 당신의 승낙해라 또는 승낙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최고하는 것이죠. 만일 채권자가 그 상당한 기간 동안에 확답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이제 승낙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채무인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채권자는 본래의 채무자에게 돈을 또는 채무를 변제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인수가 됐을 때 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면책적 채무인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채무인수의 기본적 형태는 기존의 채무자가 새로운 인수인한테 채무가 인계됨으로써 자기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죠. 따라서 면책적 채무인수는 기존의 채무자로서는 이제 채무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채무는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무를 벗어나고 인수인이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은 계약 체결 시에 그 이제 채무자의 지위가 소급하고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그 중간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인수가 됐을 때 기존의 채무는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채무자의 항변권은 당연히 채무인수인에게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채무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의 취소권이나 해제권 및 상계권은 이전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래의 계약에 대한 전제가 없어지는 것이죠. 만일 본래의 계약이 즉 채무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것이니까 인수할 채무가 이전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취소권이나 해제권은 인수인에게 이전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채무인수가 됐을 때 채무의 종된 권리도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즉 기본 채무에 붙은 이자 채무 또는 그러한 기본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위약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채무 등은 함께 이전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자 채무에 있어서는 이전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지분적인 이자 채권이 있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이미 발생한 지분적 이자는 독립성을 가지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채무인수가 이제 면책적인 채무인수인지 아니면은 중첩적, 병존적인 채무인수인지 하는 것이 자주 문제됩니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인 채무인수의 경에 한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 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 채권자 승낙, 즉 여기 채권자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어땠습니까?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채무인수가 되는 경우이죠.
이때는 채권자 승낙이 하나의 요건이었는데 이러한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 이유는 좀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종전의 채무자는 채무자 지위에서 빠지고 새로운 인수인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잘 알고 있던 채무자가 이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중첩적, 즉 병존적인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인수인이 채무자가 되는데 채무자가 한 사람 더 늘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기존의 채무자도 여전히 채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중첩적인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구태여 채권자의 승낙을 이렇게 엄격한 요건으로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또는 중첩적인가에 따라서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인수와 같은 외관이 있을 때 면책적인지 아니면 중첩적인 것인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고 판례는 여기서 당사자 의사를 먼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승낙에 의해서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에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해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일단 채권자의 승낙에 의해서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이때를 면책적인 채무인수라고 했죠. 따라서 일단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가 승낙을 일단 거절하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소멸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후에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더라도 이때는 이미 그 채무인수 계약이 효력이 없고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다시 승낙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도 이 승낙 여부를 결정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나아가서 전 채무자의 채무에 부종하는 담보권도 이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때 법정 담보권의 유치권이나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 이것은 법률적으로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 담보의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약정 담보의 경우 제3자가 제공한 담보와 채무자가 설정한 담보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어떻습니까? 채무 인수가 됐을 때 모두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은 제3자 입장에서 담보를 제공한 제3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존의 채무자가 채무를 잘 변제할 것으로 통상 예상을 하고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못 갚았을 때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담보를 제공은 했지만은 통상은 그 사람이 채무를 잘 갚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채무자가 바뀌어지면 어떨까요? 이제 이 사람이 채무 인수를 해놓고 돈을 갚지 않으면, 즉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은 이제 담보를 제공한 제3자의 그 담보권이 실행이 돼서 없어지게 되죠. 따라서 담보를 제공한 제3자의 경우에 아주 중요한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 인수가 되는 경우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당초의 채무자와 신뢰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두 소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이 제3자가 채무 인수에 동의한 때에는 그렇게 채무자가 바뀌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존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459조 단서에서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 인수에 동의한 때에는 존속한다라고 단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상보증인이 채무 인수에 대해서 동의했을 때 그 책임지는 내용은 어떨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기존의 채무가 동일하게
인수된 것이기 때문에 역시 담보의 책임도 동일하게 전 채무와 동일한 내용으로 담보 책임을 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채무자가 설정한 담보가 채무 인수의 경우에 승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대로 다 인정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 계약에 의한 경우는 소멸한다 라고 하고 있죠. 다만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 계약에 의한 경우는 존속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경우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채무인수가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는 이제 채권자가 기존의 채무자와의 관계를 떠나서 새로운 인수인과의 사이에서만 채권 채무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겠다, 이렇게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소멸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채무 인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기존의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가 그대로 존속해야만, 만일 새로 인수한 채무 인수를 한 인수인이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담보권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채무자가 설정한 담보를 그대로 존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채무 인수와 비교될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면책적 채무 인수와 대비되는 병존적 채무 인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병존적 채무 인수는 채무 인수인이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채권자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은 채무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담보 기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즉 인적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병존적 채무 인수의 경우에는 의무를 부담하겠다라는 추가적인 그러한 성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병존적 채무 인수의 대상은 인수인에 의해서도 이행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당연하겠죠. 즉 대체적인 급부가 주로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채무 인수를 한 인수인이 이행할 수 없는, 즉 본래의 채무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채무라면은 채무 인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병존적 채무 인수의 대상은 인수인에 의해서도 이행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기본 전제라고 할 것입니다. 병존적 채무 인수의 계약 당사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거의 유사한데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삼면 계약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서도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 이때 가능하다라는 것이 현재 판례입니다. 면책적 채무 인수인지 병존적 인수인지 불명확할 때는 어떻게 볼까요? 이때 판례에서는 병존적인 채무 인수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오히려 더 좋은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병존적 채무 인수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병존적 채무 인수가 될 때는 일종의 이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게 되고, 채권자를 위해서 내가 더 채무자로 되겠다, 이러한 것이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면책적 채무 인수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이 있을 때는 그때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죠. 여기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채권자로서는 구태여 수익의 의사표시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한 사람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병존적 채무 인수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동일한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것이고 그중 어느 하나의 변제로 모두 소멸되는, 즉 우리가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에서 연대 채무라든가 연대 보증이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의 병존적 채무 인수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해서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라고 하고 있고, 이처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가 여부는 종합적인 여러 가지 거래 형태를 해석해서 감안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병존적 채무 인수에 대해서도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해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본다. 즉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병존적 채무 인수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판단 기준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여러 가지 계약을 하게 된 경위, 목적, 또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지위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중도금 및 잔금은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이렇게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즉 중간에 이렇게 계약이 좀 변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약정은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수인에 대해서 그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취득해야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그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 인수에도 해당한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직접 청구도 할 수 있고, 또는 인수한 사람이 또 돈을 갚을 자격도 생기고, 이렇게 이중적인 그러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서 이처럼 이제 병존적인 채무 인수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한 사람 더 늘어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행인수라는 또 제도가 있는데,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와 사이에 채무자의 의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그러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이행인수의 경우에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고, 채권자가 직접 인수인에 대해서 돈을 갚아라 또는 채권을 갚아라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행인수는 원칙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계약인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채권, 채무, 하나의 채권, 하나의 채무, 이것을 벗어나서 계약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고, 따라서 종래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전하는 그러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에 따른 취소권과 해제권도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전돼서 취소권과 해제권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은, 그러한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해서 이행 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목적물의 소유자 입장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한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새로운 소유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그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건물을 사고 팔 때 임대차 계약을 포함해서 같이 이제 사는 그러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오늘은
그 채무인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슷한 제도까지 함께 검토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